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데 왜 나한테 고지혈증이 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만난 일반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철 씨는 올해 62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하루를 여는 활기찬 순간이었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 어딘가에서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전날 저녁 TV를 보다가 우연히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 많이 하기로 유명한 연예인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다는데 그럼 나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동철 씨는 스스로를 꽤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만보를 채우지 않으면 하루가 찜찜할 정도로 성실하게 걷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끔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몸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가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걸음걸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받은 정기검진 결과지에는 LDL 수치 높음, 고지혈증 위험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운동도 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심지어 밥도 줄였는데 대체 뭘 더 해야 한다는 걸까요? 이 순간 많은 시니어 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좌절감이 동철 씨의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동철 씨는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지혈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설명한 원인 후보들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그 경향이 자녀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몸이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했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간 기능의 미세한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에서 지방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장기간 특정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면 간의 대사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동철 씨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운동도 하고 밥도 줄였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실망감과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의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관리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운동 강도, 식사 균형, 수면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동철 씨에게 작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방법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기름 안 먹으면 고지혈증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지방의 양이 음식에서 들어오는 지방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간은 탄수화물이나 다른 영양소를 이용해 지방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살 안 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마른 체형이어도 근육량이 부족하고 체지방률이 높으면 대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날씬해도 속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많이 하면 걱정 없다는 생각입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악이다는 생각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특히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근손실이 생기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철 씨는 이 모든 오해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철 씨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살 때 새벽까지 일하고도 멀쩡하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루 두 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산에 올랐다가 내려와도 다리 하나 안 아팠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 시절에는 근육량도 저절로 유지되는 것 같았고 몸무게는 조금씩 늘어나도 힘은 그대로였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건강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서 몸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지방은 조금씩 늘어나고 근육은 눈에 띄게 빠져나갔습니다. 간 기능 수치도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고 혈관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철 씨는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 아직 젊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이 모두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그것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치부하며 넘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몸은 나이와 함께 조용히 바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읽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동철 씨는 병원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기름을 안 먹는데도 고지혈증이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들어오는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 합성 과정은 우리가 먹는 기름의 양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다른 영양소를 이용해 LDL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문제는 이 LDL이 너무 많아지거나 몸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럼 무엇이 이 처리 능력을 떨어뜨릴까요?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면 지방을 연소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간에서 포도당과 지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수면 부족이 대사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LDL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동철 씨처럼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지나친 공복 상태가 오히려 간에서 지방 분해와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간은 LDL과 중성 지방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도한 저탄수화물 식단, 즉 키토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LDL 입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식과 운동을 함께 조합하는 경우 근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은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동철 씨는 매일 만보를 걷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는 좋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리한 공복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면 근손실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됩니다. 시니어에 많이 걷기만 하는 루틴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동철 씨는 고민 끝에 지인의 추천으로 한 재활운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문가는 시니어 스포츠를 전공했고 오랫동안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동철 씨는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고지혈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운동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 한마디가 동철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방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동철 씨에게 3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운동과 생활 루틴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근력대사 터닝포인트.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보다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이 됩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1kg만 늘어나도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늘어나고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사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칙 균형식 혈관과 간을 편하게 하는 방식.
탄수화물은 악이 아닙니다.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하고 간이 과도하게 지방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 한 끼로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채우려고 하면 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끼를 소량씩 나눠 먹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간과 혈관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족은 LDL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LDL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동철 씨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리듬. 계단을 오를 때는 한 계단에 한 호흡을 맞추세요.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한 발 더 올리면서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호흡이 안정됩니다. 812에 가능한 근력 운동 3종 루틴. 스쿼트, 벽 푸시업, 플랭크 이 세 가지만 집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각각 8회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매일 할 필요 없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도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2번의 중간 에너지 보충.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각 끼니마다 양을 조금씩 줄이세요. 그리고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정도에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면 루틴 설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동철 씨는 조언을 따라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루틴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걷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쿼트 8개도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벽 푸시업은 10개, 플랭크는 20초만 버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에서 3끼 소량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하나와 채소, 점심에는 밥 반 공기와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국과 나물 반찬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챙겼습니다. 수분량도 의식적으로 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하루에 8잔 정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답답했지만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동철 씨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강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3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2층까지는 괜찮고 3층에서도 금방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피로도도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고 오전 시간의 집중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맥박도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세어보곤 했는데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빠르게 뛰었던 맥박이 이제는 조금 더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는 것 같았습니다. 3주차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처음 근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틀 동안 다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정도만 지나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수면의 깊이도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동철 씨는 몸이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체지방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고 특히 복부둘레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바지가 조금 헐렁해진 것을 느꼈을 때 동철 씨는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4주 후 동철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일부 수치에서 개선 경향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철 씨의 일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말 아침 산책도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걷는 동안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동철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건강 루틴이 틀렸던 것이지 자신이 잘못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만보를 걷고 밥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한 것은 모두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동철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좌절에서 자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 전문가가 해준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운동과 식탁과 잠자리,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60대 이후에도 몸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회복할 줄 압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란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지혈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식사만 조절해서는 부족할 수 있고 수면과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동철 씨처럼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참아온 세월, 견뎌온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과 재활운동을 함께 하면서 경험한 일반적인 개선 과정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대사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룬 고지혈증과 관련된 시니어 공감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2. 운동 후 피로 회복이 느려지는 느낌은 근육량이 줄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릎 통증과 균형 불안정은 근력이 약해지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피로감과 무거운 기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아침 피로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복부둘레 증가와 체지방 증가는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고지혈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사 건강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정보 도움되는 음식,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2.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3.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간의 지방 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콩류, 두부, 된장, 청국장 등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나 요리에 적당량 사용하면 좋습니다. 7. 녹차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3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추가 정보 도움되는 운동, 고지혈증 관리와 대사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1. 스쿼트 812회 3세트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시작하면 안전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를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벽 푸시업 1015회 3세트 가슴과 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하는 푸시업이 힘들다면 벽을 이용해 서서 하는 푸시업으로 시작하세요. 상체 근력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밀 때 도움이 됩니다. 3. 플랭크 2030초 유진 3세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걷기 하루 680보 과도한 걷기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걷기가 좋습니다. 하루 10,000보를 채우려고 무리하기보다는 6,000보에서 8,000보 정도를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5. 계단 오르기 천천히 한 계단에 한 호흡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면서 호흡을 맞추세요.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한 발 더 올리면서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6. 스트레칭 아침 저녁 각 10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몸을 풀어주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 호흡 운동 복식호흡 5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이 시간 하고 며칠 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고지혈증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